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던 열차가 있습니다. 설계 속도는 시속 350km. 그런데 지금 어떤 구간에서는 지하철보다 느리게 기어갑니다. 공식 이유는 안전점검이었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부실공사 탓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콘크리트를 뜯어봤더니 시멘트가 아니라 석탄재가 섞여 있었거든요. 여러분, 시속 350km로 달리는 열차의 받침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폭탄은 콘크리트가 아니었습니다. 부실공사는 증상일 뿐 병의 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한 사람과 114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나옵니다. 세계 1위라는 자랑이 어쩌다 빚더미가 됐는지 그 진짜 범인을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만 킬로미터. 중국이 깔아놓은 고속철도 선로 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에 깔린 고속철도의 약 70%가 이 한 나라에 몰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나라가 깐 고속철 중 7은 중국 땅이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모든 나라를 다 합쳐도 중국 하나를 못 따라옵니다. 비교 대상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흔히 고속철의 원조라 부르는 일본 신칸센 전체를 다 합쳐도 3000km 남짓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신칸센을 16번 넘게 이어붙인 길이를 혼자서 깔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속도예요. 2008년만 해도 노선이 수백 킬로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단 17년 만에 5만 킬로미터로 불어났어요. 한 세대도 안 되는 시간에 뒤늦게 출발한 나라가 세계 1위로 올라선 겁니다. 타는 사람도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고속철을 한 해 동안 이용하는 승객이 약 33억 명, 지구에 사는 사람이 80억 명쯤 되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해마다 한 번씩 이 열차를 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60번 넘게 실어 나르는 규모죠. 길이로 봐도, 속도로 봐도, 사람으로 봐도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타는 철도. 누가 봐도 21세기 중국을 상징하는 자랑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자랑거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거대한 철도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속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2011년 8월 원저우라는 도시에서 큰 사고가 한번 터집니다. 그 직후 중국은 전국 노선의 운행 속도를 일제히 떨어뜨립니다. 시속 350으로 달리던 구간은 300으로, 250 구간은 200으로, 200 구간은 160까지 단계마다 차곡차곡 속도를 깎아내린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원래 빠르게 달릴 수 있던 고속운행 구간이 9,600km대였는데 감속 이후 6,000km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빠르게 달리던 구간의 3분의 1이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최고급 스포츠카를 뽑아놓고 1차선에서 비상등을 켠 채 엉금엉금 기어가는 격이죠. 승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비싼 고속철표를 끊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빠른 속도로 데려다 줄 거라 믿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열차가 예전만큼 달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빠르다고 자랑하던 그 철도가 이제는 표값에 걸맞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더 빨라져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느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철도를 만들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멀쩡히 달리던 열차의 속도를 제 손으로 깎아내렸어요. 보통은 더 빠르게 달리려고 안달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세계 1위가 왜 스스로 페달에서 발을 뗐을까요? 공식적으로 내건 이유는 안전점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진짜 이유가 그 한마디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빠르게 달리는 열차 자체를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열차를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감속의 첫 단서는 엉뚱하게도 달리는 열차가 아니라 그 열차가 올라탄 콘크리트 안에 조용히 숨어 있었거든요. 중국에는 오래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부공사라는 단어예요. 부실하게 지은 건물을 비웃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두부처럼 흐물흐물한 공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1998년 중국에 거대한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강물을 막아야 할 제방이 곳곳에서 맥없이 무너졌어요. 그 광경을 본 당시 주룽지 총리가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이건 제방이 아니라 두부찌꺼기라고요. 그때부터 이 한마디가 부실공사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부공사 의혹이 자랑스럽던 고속철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는 우한과 광저우를 잇는 노선이었어요. 2009년 무렵의 일입니다. 한 현장 엔지니어가 작업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배관이 자꾸만 막혔거든요. 원인을 파헤쳐 보니 콘크리트 안에 엉뚱한 게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석탄재였어요. 석탄을 태우고 남은 잿가루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품질 좋은 석탄재는 콘크리트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재료거든요. 진짜 문제는 그 품질에 있었습니다. 고속철에 써야 할 고급 석탄재가 아니라 값싸고 저급한 가짜가 대량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고를 푹 우려야 할 자리에 라면 스프 한 봉지를 털어넣은 격이었죠. 겉보기엔 비슷한데도 속은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의외로 수급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고속철 기준에 맞는 고급 석탄재를 만들어내는 양은 한 해에 100km를 깔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한 해에 1500km가 넘는 철로를 깔아 대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양의 15분의 1밖에 안 됐던 거예요. 빵을 100개 구워야 하는데 좋은 밀가루는 겨우 7개분 뿐이었던 셈입니다. 모자란 자리를 누가 메웠을까요? 결국 값싼 가짜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공사 현장의 책임자라면 어땠을까요? 위에서는 무조건 기한 안에 철로를 깔라고 닥달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재료는 턱없이 부족해요. 공사를 멈추면 책임을 뒤집어 쓰고 가짜라도 부으면 일단 진도는 나갑니다. 많은 현장이 결국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용을 미래로 떠넘기는 외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당장 빨리 가려고 나중에 누군가 치를 더 큰 비용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 청구서는 결국 그 열차를 타는 승객과 중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실 시공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스촨성 대지진 때도 학교 건물이 유독 많이 무너지면서 부실 공사 논란이 거세게 일었거든요. 철근 대신 대나무를 넣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지금도 논란이지만 그만큼 부실 공사를 향한 불신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머릿속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콘크리트가 또 말썽이구나 하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답이 다 나온 것 같죠? 역시 부실 공사 때문이구나. 콘크리트가 엉터리였구나. 충분히 그렇게 결론 내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이 석탄재가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콘크리트는 증상이었을 뿐 병의 뿌리가 아니었어요.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부실 공사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부실은 결과였어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속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콘크리트가 부실했던 것도 신호가 고장난 것도 따지고 보면 한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너무 빨리 깔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전의 한가운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류주준입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철도부를 이끈 철도부장, 쉽게 말해 철도 정책을 총괄한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내건 목표가 살벌했습니다. 17년 만에 5만 킬로미터, 일본 신칸센 전체를 16번 이어붙인 길이를 한 세대도 안 되는 시간에 깔겠다는 거였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년에 수천 킬로미터씩 철길을 깔라고 채찍을 휘두르면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품질을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검증을 건너뛰게 됩니다. 안전점검은 사치가 됩니다. 그저 기한 안에 선로를 잇는 것,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본 석탄재 혼입도 결국 여기서 나온 겁니다.
좋은 재료가 부설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현장은 아무거나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은 어쩌다 생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속도가 강요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했을까요? 답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면자, 그러니까 체면이었습니다. 세계 1위라는 간판을 빨리 세우는 일이 사람들의 안전보다 앞에 놓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가 한 노선을 5년, 10년에 걸쳐 다지고 또 다질 때 중국은 그 시간에 수십 개 노선을 동시에 깔았습니다. 빠른 건 분명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빠름의 대가를 정작 깔던 사람들은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속도전은 또 다른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뉴주지는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받은 뇌물이 6,4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몇백 년이 걸리는 돈이죠. 그는 사업가 11명에게 공사 특혜를 몰아준 대가로 이 돈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사형, 그것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다만 2015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한 사람의 손에 거대한 철도망의 운명이 좌우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진짜 분노가 치미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2011년 7월 저장성 원저우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원저우는 중국 동남부 해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 고가교 위에서 고속열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40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약 190명에 달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출퇴근길, 누군가의 귀향길이 한순간에 멈춰선 겁니다. 공식 발표된 원인은 신호 설계 결함과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낙매로 신호 장비가 망가졌는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 직후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국이 사고 차량을 현장에 묻어버린 겁니다. 마치 시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땅에 파묻은 격이었어요.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결국 차량은 다시 판에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은 감동 스토리만 보도하라는 통제 논란에 휩싸였고 유족의 소송마저 가로막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할 건 이겁니다. 안전보다 실적이 앞섰다는 구조예요. 빨리, 더 많이, 더 길게. 이 욕심이 콘크리트도, 신호도, 사람 목숨까지 다 갉아먹은 겁니다. 공식 원인은 분명 신호 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호도, 콘크리트도 한꺼번에 무너졌을까요? 답은 하나로 보입니다.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 속도전이 남긴 청구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릿수부터가 다릅니다. 숫자로 보면요, 중국 국가철도공사의 총 부채는 2024년 말 기준 약 6조 2천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40조 원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요, 한국이 경부고속철도를 까는 데 든 돈이 약 1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은 경부선을 무려 90개나 새로 깔 수 있는 돈입니다. 전국에 경부선을 90번 더 그어도 남는 빚인 거죠. 이걸 살림살이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이 회사가 가진 전체 자산 가운데 빚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약 63%입니다. 가진 것의 절반을 훌쩍 넘는 살림이 빚으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내 집의 절반 넘는 값이 은행 빚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그럼 빚이 이만큼이면 장사라도 잘 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 고속철의 주요 간선은 모두 16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돈을 버는 노선, 흑자를 내는 노선은 몇 개일까요? 동부 해안을 따라가는 딱 6개 뿐입니다. 거리로 따지면 약 2,300km, 전체 망에서 비중으로 보면 겨우 6% 남짓이에요. 100칸 중에 6칸만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달리면 달릴수록 빚이 쌓이는 구조고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6노선 중에서도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단 한 노선이 사실상 전체를 떠받칩니다.
이 노선 하나가 2024년에 낸 순이익만 약 127억 7천만 위안이에요.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 사실상 이 망 전체에서 돈을 찍어내는 칸은 이 한 칸뿐인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칸짜리 열차가 있는데 돈을 버는 칸은 딱 한 칸이고 그 한 칸이 나머지 19칸의 적자를 혼자 짊어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2024년 6월부터 흑자를 내던 노선의 요금까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최대 20%씩요. 그 잘 나가던 베이징과 상하이 노선조차 약 20%가 올랐어요. 명분은 선로 유지와 차량 구입, 설비 갱신, 인건비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적자 노선이 아니라 멀쩡히 흑자를 내던 노선에 요금을 올렸다는 게 핵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돈 잘 버는 가게, 가격을 왜 올릴까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교차 보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잘 되는 가게, 손님한테 돈을 더 받아서 그 돈으로 바로 연망해 가는 가게 월세를 대신 내주는 구조예요. 흑자 칸에서 더 짜낸 돈으로 적자 칸에 구멍을 메우는 거죠. 그런데 그 추가 요금은 결국 누가 낼까요? 바로 그 노선을 타야만 하는 승객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베이징에 사는 직장인이 상하이로 출장을 가야 합니다. 비행기는 연착이 잦고 시내까지 오가는 시간을 따지면 결국 고속철이 제일 빠르거든요. 요금이 올랐다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선택지가 마땅히 없으니까요. 이런 시장을 경제학에서는 포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값을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치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 승객의 지갑에서 더 나간 돈이 저 멀리 손님 없는 적자 노선의 구멍을 메우러 흘러가는 셈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40조 원의 빚 위에서 6노선이 번 돈으로 10배 넘는 노선의 적자를 막고 그 6노선의 요금마저 올려 구멍을 메우는 살림. 결국 잘 버는 한 칸을 더 쥐어짜서 빚을 돌려막는 열차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게를 100개 열었는데 흑자가 6개 뿐이라면 당연히 문을 닫겠죠? 그런데 이 철도는 그 6개만 남기고 문을 닫지 못합니다. 닫기는커녕 오히려 새 노선을 계속 깔고 있어요. 빚은 1140조인데 멈출 생각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못 닫는 걸까요? 아니, 왜 안 닫는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흑자가 6개 노선뿐인데 도대체 왜 멈추질 못하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철도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경기를 떠받치는 엔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잠깐 200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해 11월, 중국은 4조 위안짜리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꺼냅니다. 당시 중국 경제 규모의 13%에 달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중 약 1조 위안이 고속철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깔면 시멘트가 팔리고 철근이 돌고 일자리가 생기는 구조였던 거죠. 지방정부 입장에선 철도를 더 깔수록 실적이 됩니다. 승진과 평가가 거기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경쟁하듯 노선을 늘렸습니다. 수요가 있든 없든 일단 깔고 보는 분위기였어요. 문제는 그 돈의 출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빚이 장부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방정부들은 LGFV, 쉽게 말하면 장부밖에 숨겨둔 빚 통장을 따로 만들어 돈을 빌렸습니다. 이 숨은 빚이 지금 약 9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한국 경제 전체를 5번쯤 사고도 남는 규모예요. 베이징교통대의 자오젠 교수는 이런 노선들을 두고 애초에 깔리지 말았어야 할 철도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여객 수입이 건설하느라 빌린 돈에 이자조차 못 갚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깔아댄 철도는 다 잘 쓰이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차가 아예 서지 않는 역, 이른바 유령역이 최소 26곳으로 확인됩니다. 정저우의 난차오역이 대표적이에요. 도심에서 한참 멀찍이 떨어진 허허벌판에 멀쩡한 역사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도 들어선 건물도 없어요. 손님은 없는데 불만 켜둔 24시간 편의점인 셈이죠. 그 불값과 관리비는 누가 될까요? 결국 빚으로 메웁니다. 콘크리트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래 지반이 가라앉거나 얼었다 녹으며 틀어지는 결함 사례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해는 마세요. 5만 킬로미터 전 구간이 곧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고된 결함들이 유지보수 비용을 계속 키운다는 뜻이에요. 이미 부어버린 콘크리트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경제학에선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부르죠. 한번 부어버린 돈이 아까워 계속 돈을 더 쏟는 이른바 부채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페달을 멈추는 순간 넘어지잖아요. 이 철도가 딱 그래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빚을 내며 페달을 밟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고속철은 원래 다 이런 걸까요? 바로 옆 일본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본 신칸센은 1964년 개통한 뒤 60년 넘게 달리는 동안 8선으로 숨진 승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도카이도 노선은 60년째 흑자고요.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쪽은 탈 사람을 먼저 보고 철도를 깔았고 다른 한쪽은 실적을 먼저 보고 깔았습니다. 같은 고속철처럼 보여도 출발점이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 출발점의 차이가 60년 뒤 흑자와 빚더미라는 정반대 결과로 돌아온 셈입니다. 자, 그럼 이게 바다 건너 남의 일이기만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림자를 갖고 있거든요.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KTX 직결 노선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 비싸게 깔아둔 고속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파는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공항 이용객 5명 중 1명 남짓, 하루로 치면 3,400명 정도였습니다. 결국 2018년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 운행이 멈췄고 승강장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우리가 중국 유령역을 손가락질하는 동안 우리 안에도 한국판 유령 노선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지난해 우리 일반 열차,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무궁화호 이용객은 한 해 동안 3.6%가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고속철로만 몰리고 느린 노선은 텅텅 비어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중국에서 배워야 할 진짜 교훈이에요. 이건 단순히 중국이 미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패와 보여주기식 과잉건설이 남긴 청구서는 결국 그걸 짓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 타고 그 세금을 내는 우리 지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2030년까지 노선을 6만 킬로미터로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빚이 1140조를 넘긴 상황에서 또 깔겠다는 거죠. 게다가 작년 11월 윈난성 푼밍 인근에서 시험열차가 작업자들을 덮쳐 11명이 숨졌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참혹한 철도 사고였어요. 속도와 실적을 앞세운 대가가 다시 사람 목숨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실적을 보고 깔 게 아니라 진짜 탈 사람을 보고 깔아야 합니다. 둘째, 빚이 얼마인지 장부를 투명하게 열어야 합니다. 셋째, 속도보다 안전을 먼저 점검해야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혹시 이용객보다 직원이 더 많은 역이나 공항이 있나요? 보여주기 식으로 지어놓고 텅 비어버린 곳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빚의 또 다른 얼굴, 중국 부동산과 지방정부가 장부 밖에 숨겨둔 거대한 빚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